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검사 내전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서울대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쭉 이제 평검사를 지나서 지금 현재는 인천지검에서 공안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웅 검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부제가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라는 부제를 붙이고 있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내용은 제가 분류하기로는 책의 묵차와는 다르게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사로서 근무하면서 만나봤던 다양한 사건과 수사 경험들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인이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고 그 조직의 구조로 인한 한계점들이나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현재 이 검찰 조직, 그 사법 행정과 그 다음에 법률 시장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저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사건과 수사 부분을 보면 지금 이 저자의 경우에는 사기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해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자체가 사기 사건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서 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환경 덕분에 우리나라 사기범의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보험 사기죠, 보험 사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난 차량을 유치를 해서, 레커차를 통해서 유치를 해서 그 유치한 레커차에게 비용을 지급을 하고 그 비용만큼을 이제 절감을 해야 되니까, 보험회사의 필요 이상의 수리비를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쓰는 방식으로 하는 어떤 보험 사기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또 창업 사기. 그래서 실제 매출이나 수익이 부진한 점포들의 매출을 조작을 해서 그것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제3자에게 넘기는 그런 창업 사기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뭐 경매 브로커를 통해서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금을 횡령하는 방식,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그 투자금을 횡령하는 방식의 투자 사기들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송 사기죠. 그래서 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일단 사채를 받게 한 다음에 그 사채의 채무자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여러 뭐 음란물이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연애 활동이 아니라 뭐 음란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어떤 연애 활동을 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산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방송 사기들의 사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기 유형이 나와 있고요. 이런 사기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은 소위 사기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구조화된 범죄라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사기 사건을 취재하는 이제 본인만의 수사 노하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FM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미로를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조감도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동했는지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만들어진 리스트를 통해서 그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할 수 없는 검사로서 경험했던 사기 범죄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쭉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검찰 조직의 뭐 구조나 한계 부분에서 좀 나와 있는데, 일단 부서의 경우에는 저도 그냥 단순하게 검사라고 하면 그냥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서를 이제 형사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형사부 외에도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시행하는 인지부서라는 부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지부서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특수공안, 강력, 뭐 금융조세, 기획,
외사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외사부라는 단어가 저도 좀 낯설어서 찾아봤는데 해외 쪽과 관련된 수사를 외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급은 평검사가 3급 대우더라고요. 그래서 평검사부터 부부장, 부장. 그래서 통상은 회사에서는 부장이 차장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검찰 조직 안에서는 부장검사가 차장검사보다 직위가 낮은 분들인 거고, 차장검사가 경력 한 20년 정도 가진 분들이 차장검사를 하신다고 하고요. 그 위에 이제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이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이고요. 고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뭐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있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이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온 이제 검사들이 그 이전에 있던 검사가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다시 맡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재배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사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검찰 조직의 특성을 잘 아는 어떤 범죄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악용해서, 재배당을 잘 악용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수사나 감시가 좀 헐거워지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사건이 한번 배당이 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그렇게 조직이 짜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 조직의 한계로서 뭐 저는 요약을 뭐 피의자의 불출석, 피의자의 허위 진술 이렇게 해놨는데, 수사 자체를 할 때 그 피의자들을 출석시켜서 검찰로 출석을 시켜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절차적인 합법성을 지키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범죄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강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 형사사법제도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을 방어하는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다 보면 특정 범죄자들에 한해서는 안타깝게도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행정과 법률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검찰 조직은 행정부에 속하고 이제 사법부하고 같이 삼권 분립의 이권을 이루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부에 속해 있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문제, 개인 간의 뭐 소위 민사라고 얘기하고 개인 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까지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이 형사처벌로 옴과 동시에 해당 처벌의 주체나 조사의 주체가 이제 사법행정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법행정의 권한이 더 세진다. 그래서 모든 부도덕을 개인 간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까지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국가 조직의 규모는 비대화되고 사회는 전체주의 국가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사법권을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우리가 법관을, 판사를 국민들이 선출하는 과정이 없을 뿐더러 판사들이 내린 재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재판 소원의 절차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 의한 어떤 사법부 통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행정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과잉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런 관료제의 권력은 시민들의 권력과는 대응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시민사회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법률시장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 저는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법률 세계에서 승자 없는 싸움은 없는데 사실상 모든 소송의 승자가 법률가다. 그래서 미국처럼 굉장히 변호사가 많은 사회에서는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도 자신의 업을 위해서 소송을 양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소송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떤 사회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법률가들이 하나의 특권층으로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률 문제에 어떤 과학기술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 과학기술에 대한 수사나 과학기술에 대한 의심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법률가들이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시장의 변호사나 아니면 사법행정의 검사들과 같이 특정 진입장벽, 국가가 자격시험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주고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놓은 이 전문직들의 시장 역시도 지금 현재 어떤 사회 변화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전문직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변화를 오히려 막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사실 법률 시장에 들어와 있는 뭐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지켜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법률가들이 법률 전문직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김훈 검사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내용이 재밌어요.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중간중간에 해당 파트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이나 주요 격언들도 잘 인용이 되어 있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밀도 있게 구성이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일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